역사로 7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대로 핵 무력 완성을 실현했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새벽 3시대라는 발사 시간과 평남 평성이라는 발사 장소도 이례적인데 북한의 노림수는 뭔지 분석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한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이 현장 실습을 하던 공장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투신 전에 선임 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 액정을 교체할 때 깨진 액정을 반납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액정을 빼돌려 팔아온 삼성전자 수리기사들이 적발됐는데 부분만 파손된 액정을 못 쓰게 됐다고 속여 교체한 일도 있었습니다. 손가락 지문만으로 적성을 파악해내고 전공 학과까지 추천해준다는 말에 자녀에게 지문 적성 검사를 받게 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 믿어도 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피카소로 불린 김웅수 화백은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유작을 남겼습니다. 이를 한 재단에 기증한 유족들이 재단이 자신들을 속였다며 재단 이사장을 고소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스승의 날에 명품 스카프를 선물한 대학원생들과 선물을 받은 교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제자 43명이 돈을 모았는데 논문지도 심사 대상인 7명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에 또다시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 4번째 소환인데 이번에도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는 내년 국정원 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 68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새벽 신형 탄도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75일 만에 침묵을 깨고 다시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김용태 기자입니다. 최근 심상치 않았던 북한의 움직임은 역시 미사일 도발의 전조였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3시 18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도발 중 가장 이른 시간에 그동안 한 번도 발사한 적 없었던 평양 30km 북쪽 평성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각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4,475km를 찍고 95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9월 15일 화성 12형을 북태평양에 날려보낸 지 75일 만으로 북한은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전했습니다. 화성 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 탄도 로켓이다. 북한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겨낸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김정은은 오늘 새벽 발사를 11월 28일 어제 친필 명령서로 승인했으며 당과 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쏘라라고 적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 14형은 지난 7월 2차례 발사됐었습니다. 모두 높은 각도로 발사가 됐는데 최고 고도가 처음에는 2,800km였고 두 번째 발사 때는 그보다 900km나 더 높은 3,700km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기록을 800km나 경신해서 역대 가장 높은 4,500km 가까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김웅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존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중에 최고 성능을 자랑한 것, 지난 7월 28일 발사한 화성 14형이었습니다. 고도뿐만 아니라 비행 시간도 47분 이상으로 가장 오래 비행했습니다. 더 높이, 더 오래 비행한다는 건 그만큼 엔진 추력이 강하다는 의미로 당시 북한 스스로 최대 사거리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의 최대 사거리 모의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은 그런데 오늘 쏜 화성 15형은 이보다 최고 고도가 800km나 더 올라갔고 비행 시간도 53분으로 6분이나 더 늘었습니다. 화성 14형보다 추력이 훨씬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화성 14형 정상각도 발사 시 사거리를 미 서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9,000에서 10,000km로 분석했었기 때문에 화성 15형은 드러난 비행 자료만 놓고 보면 사실상 미 동부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기적으로 쏘면 얼마냐 이걸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500km 올라갔다는 얘기는 정상계적으로 쏘면 한 13,000-14,000km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빈 껍데기 탄두를 장착해 미사일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행거리를 늘렸을 가능성도 있어 600kg 이상 중량의 탄두를 실제 장착했는지가 변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북한은 오늘 발사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이 높은 열로부터 탄두를 보호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ICBM 개발에서 핵심 과정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이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한 건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급으로는 세 번째 발사를 통해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ICBM급은 세 번에 걸쳐서 발사됐죠 아마. 그중에서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로 미 본토를 타격할 사거리는 입증했고 핵탄두 소형화도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인정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북한은 지난 7월 화성 14형 발사 때부터 ICBM의 재진입 기술을 갖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조립 환경에서도 전투부의 유도 및 자세 조정이 정확히 진행되었으며 수천 도시의 고온 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정상적인 환경에서 재진입을 시험한 적이 없습니다. ICBM을 정상각으로 날리면 재진입체가 비스듬하게 대기권에 진입하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실행한 3번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모두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돼 재진입체가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낙하했습니다. 낙하 각도뿐 아니라 낙하 속도, 재진입체가 부분별로 받는 열과 압력도 제대로 시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재진입 기술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ICBM의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주로 오전 시간대에 미사일을 쏘았지만 오늘은 캄캄한 새벽에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또 평양에서 가까운 평성이라는 곳에서 미사일을 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한 북한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인지 정영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1월 29일 2시 48분 수도 평양의 교외에서 발사되었다. 화성 15형 발사 장소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평안남도 평성으로 이곳에서 미사일을 쏜 건 처음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새벽에 단행이라고 서명한 것처럼 우리 시각 새벽 3시란 시간대도 처음입니다. 북한은 최근 이처럼 발사 장소와 시간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같은 ICBM급인 화성 14형 첫 발사는 과거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던 평북 구성이었지만 7월 28일 두 번째 발사는 한 번도 미사일을 쏜 적이 없는 자강도 무평리였습니다. 8월과 9월 두 번의 화성 12형 발사는 처음으로 평양 순환 비행장이었고 오늘도 새 장소를 택한 겁니다. 발사 시간도 기상이 안정적인 오전 5시부터 10시 사이가 많았는데
최근엔 밤 11시나 오늘처럼 새벽 3시도 가리지 않습니다. 북한 어느 지역에도 이동 발사체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소와 시간만 결정이 되면 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역시 과시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공중 조기 경보기를 통해 발사 1분 만에 탐지했습니다. 이미 5, 6일 전부터 이동식 발사 차량 움직임을 정밀 감시해 장소를 파악한 데 이어 대략의 발사 시간도 미리 포착해 대응한 겁니다. 취약 시간대와 장소를 노려 한미 감시 태세를 흔들려는 북한의 의도가 통하지 않은 셈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1분 만에 그 사실을 탐지한 우리 군은 발사 6분 뒤에 육해공 합동으로 대응 타격 훈련에 나섰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이전에 비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측 대응은 정유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육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가상도발 원점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 같은 시각 공군 KF-16 전투기가 유도 폭탄을, 해군 이지스함은 해성2 순항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육해 공군이 처음으로 합동 타격 훈련으로 맞선 겁니다. 훈련은 도발 6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3군 합동훈련 권한은 그제 저녁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 의장에게 위임한 상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침 6시 NSC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미국의 선제 타격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 잇따라 통화를 하고 빈틈없는 북핵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 간 통화는 도발 5시간여 만에 신속히 이루어졌는데 미사일 발사 당일 통화는 처음입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처리하겠다면서 언제든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틸러슨 국무장관은 해상 봉쇄라는 새로운 대북 제재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의회 방문 중에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하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처리하겠다는 말로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최대 현안인 세제 개편안 처리에 집중하느라 오늘은 말을 아꼈지만 언제는 군사 옵션 등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매티스 국방장관도 역대 최고 고도까지 올라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며 이번 발사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새 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수도 워싱턴도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소식을 톱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염두에 둔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냈습니다. 틸러슨 장관 성명을 통해 지금껏 유엔 제재에 더해 모든 나라가 북한을 오가는 화물의 해상 운송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의 해상 봉쇄로 한미일 요청으로 내일 새벽에 열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도 외교적 해법은 실행 가능하고 열려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뭘 노리고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잠잠하던 북한이 7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는데 이번 발사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 숭타오 특사 면담을 거부를 했고 그렇죠. 미국이 바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북미 간의 대화 수도가 무산이 되면서 도발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특사 면담을 거부당했던 중국은 오늘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불쾌한 입장을 표출했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발사 이후에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러면서 굉장한 또 자신감도 보였는데 그러면 추가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북한이 오늘 이 ICBM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거리 발사가 이뤄진 적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북한이 말하는 것을 잘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이 이 ICBM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거리 발사를 한 번은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당연히 예상 가능한 관측이죠. 다만 북한이 오늘 또 핵무력 완성을 실현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좀 다른 여운을 주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른 여운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북한 주장대로 핵무력을 다 완성을 했으면 다 완성을 했으니까 추가로 더 할 부분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표현이 당분간은 핵이나 미사일에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북한이 내년도 신년사쯤에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핵 보유국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는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겠다. 이렇게 국면 전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개발해놓은 핵은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판을 협상으로 바꾸면서 그러면서 국제사회 제재를 흐트러뜨리는 이런 쪽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구도로 따라가 줄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된 핵을 어떤 협상 카드로 쓰려는 뭐 북한의 전략도 있다. 이렇게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였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고 김웅수 화백의 100억 원대 유작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임박했습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데엔 여권과 과세당국 의견이 일치했지만 과세 규모를 좌우할 과세 시점을 놓고는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드러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재산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는 국세청과 기재부, 여당인 민주당 모두 의견 일치를 이뤘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차명 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잠정 결론이 나는 듯했던 과세 시점에 대해선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의 제척기간, 즉 과세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과세당국과 여권의 해석이 엇갈립니다. 국세청은 제척기간과 과세 시효를 같은 걸로 보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즉 2007년 11월 이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제척기간은 과세 여부 판단에만 적용되고 과세 시점은 범죄 행위가 확인된 2008년 기준으로 이전 5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여당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징벌적 차원의 초강경 과세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최고 5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입니다. 국세청은 2008년 당시 이 회장 차명재산 4조 5천억 원에 10% 수준인 4,5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 국세청이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벌에 대한 공정과세를 외치는 집권 여당과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국세청 간의 줄다리기는 빠르면 이번 주 큰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고 이민호 군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8시 뉴스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호 군의 사고 일주일 뒤인 지난 16일 경기도 안산에서 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을 하다 공장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저녁 6시 10분쯤 특성화고 3학년 박모 군이 안산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공장에 실습을 나간 지 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재 중증외상센터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3 실습생 박모 군은 선임 직원과 언쟁이 있은 뒤 이곳 4층 옥상으로 올라와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임교사는 박 군이 투신하기 20여 분 전 전화를 걸어와
선임에게 욕설을 들어 힘들다고 토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임 직원 26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 지시를 했을 뿐 욕설이나 언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선임자로서 할 말을 한 건 맞아요. 저희는 지금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중이에요. 업체 측은 박군이 재료 배합 과정에서 실수를 해 1,000만 원 가량의 손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 박군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업체 측에 물었을 때 욕설은 혼잣말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박군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뒤 투신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현장 실습을 하던 이민호 군이 숨진 사고에 대해 제주교육감이 사고 발생 20일 만에 공식 사과하고 개선안을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책이 없어서 참사가 반복된 건 아니지요. 이낙연 총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정부의 정책 시행도 정치권의 입법 노력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 실습 나갔던 업체에 취업한 지 불과 2달 만에 숨진 김모군. 시민들은 비통해했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소위 그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다시 재발하지 않을 텐데 구의역 사건도 그렇고 다 제발입니다. 김군이 숨진 지 2달 만에 현장 실습 표준 협약을 어기면 업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에 머물렀고 그 사이 통신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 실습생 홍모양이 숨졌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도움 좀 혹시라도 홍양 사망 직후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 실습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냥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제주에서 이민호 군이 참혹하게 숨졌습니다. 마치 도돌이표처럼 민호 군 사망 닷새 만에 법 개정안 2건이 또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참사와 불행이 있었을 때 항상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또다시 초를 들고 국화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비참한 사고를 막을 기본적인 법은 이미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현장 실습에서 초과 근무나 야간, 휴일 근무를 시키는 등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검 따로, 처벌 따로니까 기업에서는 뭐 지켜나만 하고 그리고 그나마도 뭐 그 정도 벌금 물고 이런 정도라면은 뽀기고라도 일시키고 벌금으로 물면 된다는 인식들이 팽배한 거죠. 있는 법부터 철저히 적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더욱 분명해져야 실습생을 받는 업체들의 생각도 바뀔 겁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대전화 액정 수리하러 가서 깨진 액정을 반납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액정을 빼돌려 팔아온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수리하면 쓸 수 있는 액정도 바꿔야 한다며 소비자를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입니다. 한 남성이 휴대전화 수리기사 앞에 앉아 액정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더니 안내 책자 밑에 무언가를 숨겨 수리기사에게 건넵니다. 손님을 가장한 작물업자와 서비스 센터 안에서 버젓이 뒷거래하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겁니다. 수리기사들은 주요 부품이 멀쩡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 파손 액정을 작물업자에게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본사에는 작물업자가 건넨 완전 파손 액정을 고객이 반납한 액정으로 바꿔치기해 보냈습니다. 이런 뒷거래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56곳에서 벌어져 수리기사 196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액정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파손됐다고 속여 액정을 떼내어 팔았습니다. 소비자는 액정 교체 비용으로 20여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거래된 액정은 총 6,400개로 액정 1개에 10만 원 정도를 챙겼습니다. 플러스는 한 1만 원 정도 해요. HDD 문제만 없으면 11만 원 선에서 1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찰은 수리기사 196명 가운데 혼자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30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기업인 만큼 소비자들은 믿고 맡겼다고 말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직영점이 아닌 위탁 서비스 센터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본사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는 평일 낮에도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빕니다.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서비스 센터니만큼 휴대전화를 믿고 맡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전국 193곳 서비스 센터 가운데 56곳에서 휴대전화 액정을 작물업자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리기사 1명이 작물업자와 거래를 전담하고 서비스 센터 안에서 동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심지어 한 센터에선 10명의 수리기사 가운데 5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이번에 적발된 56곳은 모두 위탁 운영되는 곳이라면서 본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국 193곳 서비스 센터 가운데 직영은 단 7곳, 186곳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수리기사들의 범법행위로 서비스 센터 본사가 손해를 입었지만 액정 교체 비용을 속아서 낸 소비자 13명에 대해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AS 업무는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별도 회사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오늘 오후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0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본으로 가려던 항공기 2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화재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1층의 상업시설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터미널 안에 퍼지면서 건물에 있던 승객과 직원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피하는 사람들이 뒤엉켜 국제선 터미널 일대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올라올 때부터 좀 사이렌 소리 들리고 냄새가 좀 나가지고 무슨 일이지 했는데 여행 가러 왔는데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지연돼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에 가득 찬 연기를 빼내느라 탑승 수속장과 출국장 출입이 통제됐고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기 2편도 1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준비해야 되니까요.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겠어요. 대만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도착한 항공기 등 2편은 다른 착륙장으로 유도돼 도착편의 지연은 없었습니다. 탑승 수속은 오후 6시 반쯤부터 재개돼 지금은 국제선 터미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안에는 화재로 인한 매캐한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용접을 하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오늘 낮 경기도 안산에서 때 아닌 물난리가 났습니다.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던 도중에 오래된 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2만 5천 세대에 한때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 귀퉁이에서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차들이 물살을 가르며 달리고 지역 주민은 모래주머니를 쌓아 물을 막습니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앞. 왕복 6차로의 큰 길이 물바다로 변한 건 오늘 낮 1시쯤입니다. 도로 및 상수도관을 교체하려고 600mm 지름의 상수도관을 임시로 막아놨는데 노후된 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겁니다. 이 사고로 한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대 2만 5천 세대의 물공급이 중단됐다가 오후 4시 반에 복구됐습니다. 갑작스런 단수에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쌀도 씻지 못하고 설거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불편했고요. 손님들을 이렇게 많이 돌려보냈습니다. 또 물에 잠겨 낮 1시부터 통제된 도로는 퇴근 시간까지도 해제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시청은 상수도관 지름이 커 현장에서 물을 막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오늘 밤 중으로 도로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혹시 지문 적성 검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손가락의 지문만 가지고도 사람의 적성을 찾아낼 수 있고 또 대학의 전공 학과까지 추천해준다는 입소문을 타고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믿어도 되는 건지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문으로 적성과 지능, 추천 직업까지 알려준다는 업체들. 학부모 동의를 얻어 중학생 2명과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손이랑 뇌랑 연결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통계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검사에 10만 원이나 하는데도 예약이 많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80%를 미취학 80%. 어린이 가기전에 찍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 주로 검사를 받았지만 이젠 중학생도 늦은 시기라고 합니다. 목동이랑 강남어린이를 제가 제일 빨리 찍어보면 8개월 알려줘요. 한참 설명을 쏟아내고는 검사에 들어갑니다. 손가락 하나씩 지문을 찍어 10손가락 지문을 모두 컴퓨터로 옮깁니다. 일주일 뒤 20쪽가량의 결과지를 보내줍니다. 언어, 논리수학, 자연탐구, 음악지능 등 8가지 지능 수준이 도표로 그려져 있고 각 지능에 따라 직업군을 알려줍니다. 그것도 모자라 적합한 전공학과들을 추천해주기까지 합니다. 과연 지문으로 적성과 지능, 전공학과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검사는 우리 학부모들의 불안을 이용한 마케팅이죠. 사실 검사를 통해서 100% 확실하게 자녀의 적성에 대한 결과를 안내해주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도 과학적 근거를 밝히지 못합니다. 과학적 통계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입증해줄 만한 논문이 딱 하나하나 뭐 이렇게 몇 개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논문이 없다는 거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지문 적성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아이 적성을 미리 규정해 다른 가능성은 닫아버릴 우려가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렸던 서양 화가 고 김응수 화백이 생전에 그린 작품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김응수 화백의 유작의 규모가 110억 원대에 이릅니다. 권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능적인 누드화를 비롯해 한국화와 서양화를 접목한 이른바 조형주의 미술로 이름난 김응수 화백. 김 화백은 2014년 6월 타계하면서 국세청 추산 110억 원 규모의 유작을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지난해 9월 유작 70점을 한 재단에 기증합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오늘 작품을 기증받은 한올재단의 김모 이사장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형사범죄가 되는 건 뭐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하고 민사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유족은 재단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김 화백의 이름을 건 미술관을 지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요걸로 해가지고 기증계약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 이 그림을 전부 팔겠다 하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팔아가지고 자기 싱크탱크를 만들겠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조건이 없는 기증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앞으로 재단의 사정에 맞춰 미술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되 재원 충당을 위해 김 화백의 작품 일부를 판매하는 방안 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게 작품을 돌려줄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화백의 100억 원대의 유작은 법적 다툼 속에 당분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광주에서 50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문에 끼어 숨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앞서 2주 전에도 후진하던 청소차에 치여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KBC 전현우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 57살 노모 씨가 청소차 적재한 문에 머리가 끼어 숨졌습니다. 사고는 노 씨가 차 안에 쓰레기가 남았는지 보려고 차량 뒤쪽에서 적재함을 들여다보는 순간 운전자 47살 문모 씨가 문을 닫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이물질을 이제 채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물을 가져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머리가 쪘다 하더라고요. 운전자도 항시 내려가지고 같이 확인을 하고 올라타고 해야 돼. 지난 16일에는 광주시 노대동의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59살 서모 씨가 후진하는 청소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현장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보통 뒤에서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근 2년간 사고나 질병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은 전국에서 27명, 부상을 입은 미화원은 766명에 이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서 명품 스카프 같은 선물을 준 대학원생들과 그 선물을 받은 교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모은 학생은 모두 43명인데 이 가운데 7명만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런 건지 강청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한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교수 A씨의 환갑잔치와 스승의 날을 맞아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학원 제자들이 교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이른바 사은회 자리였습니다. 대학원은 학부처럼 대규모 강의도 아니고 어느 교수님 소속 학생이다 이런 문화가 있어서 관례처럼 선물 챙겨드리고 대접하는 게 있죠. 석 박사과정 수료생과 졸업생 43명이 모두 369만 원을 모은 뒤 94만 원짜리 명품 스카프와 15만 원짜리 케이크, 약 5만 원 상당의 식사 등 총 113만 원 정도를 A 교수에게 제공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감사원은 이 가운데 학생 7명이 제공한 37만 2천여 원만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 7명은 A 교수가 지도교수였고 학생들의 논문 지도와 심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이른바 350 규정과 달리 액수에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A 교수와 제자 7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여러 명이 나눠냈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답변 가운데 교황을 언급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조국 수석의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은 임신 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훈 기자, 딱 이 부분이죠. 교황이 임신 중절에 대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건데 천주교 측은 교황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23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말이 나온 겁니다. 조국 수석이 말한 교황의 발언이요, 2013년 겁니다. 국내에도 이렇게 전문이 번역돼서 책으로 출판이 돼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교황은 낙태와 새로운 균형 이 두 가지를 언급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두 단락에 있었던 거고요. 조국 수석처럼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말한 건 아닙니다. 네, 다른 단락에 있던 단어들이었군요. 그럼 교황 발언 중에 새로운 균형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언급한 건가요? 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이동익 신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새로운 균형점이라는 건 생명 존중, 이런 본질적인 교리랑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가르침,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교황이 낙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느냐? 교황은 교회 입장은 다 알려져 있고 나는 교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교회 입장, 즉 낙태 반대를 분명히 했다는 게 천주교의 설명입니다. 그럼 조국 수석은 왜 교황의 발언을 잘못 언급했을까요? 네,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그 교황 발언을 두고요. 2013년에도 해석 논쟁이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이리시 타임스를 비롯해서 외국 언론 가운데 이 교황이 낙태에 대해서 새로운 균형을 언급했다. 이렇게 보도한 곳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입장이 어제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오후에 조국 수석이 천주교 측을 찾아갔고요. 그 자리에서 아이리시 타임스 기사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실수를 인정했군요. 네. 천주교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일단 실수가 있었다 이 말은 받아들였고요. 다만 기존에 예정돼 있던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이거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는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공론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낙태죄 폐지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구인 체제가 갖춰진 헌법재판소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거든요. 낙태죄는 이제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재판관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4번째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기자를 무섭게 쏘아보던 예전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몰려드는 기자들 앞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숨부터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공모 등입니다. 이미 구속된 국정원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상대로 우 전 수석에게 사찰 결과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인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관리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지인을 통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증거 인멸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등 3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든 수사권에서 손을 떼는 내용의 자체 개혁 법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정치 개입 논란에서 벗어나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한국형 CIA로 재출발하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가정보원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년 동안 써온 기관명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보부로 시작해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에 이은 3번째 간판 교체입니다. 국가를 대외안보로 바꿔 직무 범위를 축소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내 정보부서는 폐지하고 대공이나 대정부 전복 같은 개념을 없앴습니다.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도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에선 아예 손을 떼는 겁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인원과 예산을 북한 업무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상납 의혹에 휩싸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내년 예산 가운데 680억 원이 깎였습니다. 2017년도 대비 약 19%를 감액하였으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정원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안보 포기 선언이라고 반발하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1960년대 구로공단을 조성할 때 강제로 땅을 뺏긴 농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을 시작한 지 50년 만입니다. 민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민들이 땅을 빼앗긴 건 1961년 9월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공단을 조성한다며 서울 구로동 일대의 땅 30만 평을 강제 수용한 겁니다. 서류상 군용지라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10여 년 전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1967년 소송을 내 1심에선 이겼지만 오히려 실현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느닷없이 농민들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분위기를 의식한 듯 법원도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1970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미루다 농민들의 소송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결국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과거 민형사 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오늘 대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농지 수용액 32억 3,56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심이 허용된 본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원심이 산정한 손해액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억울함은 50년 만에 풀렸지만 당시 법원을 찾은 사람 가운데 오늘 확정 소식을 직접 들은 생존자는 단 3명뿐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오늘 밤 중부 내륙 지방은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내륙 지방인데요. 이들 지역은 하루 새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갑니다. 대전은 영하 4도로 오늘 아침보다 10도 낮겠는데요. 영상권이었던 오늘과 비교한다면 내일은 출근길이 한층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안팎에 머물겠고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은 7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서해안 지방에는 눈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건 모두 잠든 시간에 묵묵히 땀을 흘린 환경미화원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는 고마운 분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일할 권리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